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아이가 왜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는지 알려주고 처방을 내려주죠. 부부 상담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왜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원인과 해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정신과 상담 의사분들이 어떠한 증상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 증상에 대한 원인과 해법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맞아, 이건 내 이야기야. 나도 그래. 라고 공감도 하고 나에게도 그 방법을 써봐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요.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라는 책을 내신 저자 허규영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유튜브에서 뇌부자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이세요. 현재 18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민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겠죠. 내원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문제 자체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자님은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마라톤 페이스메이커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마라톤 페이스메이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너무 빠르게 달리면 지금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페이스를 조절하여 천천히 달릴 수 있게 조언합니다. 너무 천천히 달리면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달려야 하는 이유나 달리고 싶어 할 동기를 함께 찾아보려 애쓰고요. 함께 달리면서 뿌듯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많았네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한결 편안해졌어요.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이 책은 저자님이 다양한 사연을 듣고 찾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든지 겪었을 법한 상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상담 내용은 화병에 관한 것입니다. 화병은 한국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면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귀 기울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화병에 관한 상담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은 씨는 한 달 전부터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잠이 오지 않아 내원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끝이 얹히듯 아프다며 자신의 증상이 아무래도 화병 같다고 했다. 정은 씨는 남편에게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의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 유난히 가부장적인 남편은 젊어서부터 아내나 자식보다 부모와 형제를 우선했던 사람이었다. 시어른들의 입장에선 나무랄 데 없는 효자요. 든든한 집안의 기둥이었지만 아내에겐 남만도 못한 남의 편인 남편이었던 셈이다. 살갑지 않고 대면대면한 부부관계는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아들, 딸보다 조카들에게 더 친밀한 애정 표현을 했다. 제 자식은 제대로 한번 안아준 적이 없으면서 조카들을 보면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고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한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지금도 남편의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정은 씨는 너무나 분해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기에 마음을 달래며 삭혔고 참기 힘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녀들과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내해왔다. 그렇게 억눌렀던 분노가 뚝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화병은 가슴속 화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억눌렀던 분함이 통증으로 나타나며 시작될 때가 많다. 속마음에 눌러담았던 억울함과 섭섭함이 더는 담아둘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다. 병이름 앞에 뜨거운 불화를 붙인 화병은 강한 분노로 인해 생긴 신체 증상이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를 한국 문화와 관련한 특이한 질환으로 분류해 화병이라는 한국식 표기로 실었다. 캄보디아, 라오스, 티벳, 스리랑카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기 표현이 철저히 무시됐던 아랫사람이나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정은 씨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들이 응어리진 느낌의 신체 증상을 자주 호소한다. 우울과 분노를 억누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명치에 무언가가 걸린 느낌이 든다. 우울해지고 밥맛을 잃게 되며 불면증이 생기거나 호흡곤란과 몸 전체의 통증으로 고통받기도 한다. 화병을 진단하려면 핵심 신체 증상과 핵심 심리 증상을 살핀다. 가슴의 답답함, 열감, 치밀어오름,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지는 것이 핵심 신체 증상이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 마음의 응어리나 한으로 힘든 것이 핵심 심리 증상이다. 이 밖에 신체 증상이나 심리 증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에서도 볼 수 있는 가슴 두근거림, 두통, 허무함, 두려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발병 전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이러한 환경이 심리적 상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진단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화병이라는 진단명보다 신체 증상이 동반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혹은 신체 증상 장애에 준하여 치료 계획을 세운다. 화병을 치료하려면 억울함과 분노의 내면적 원인을 찾아내 풀어버리려 한다. 역사적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기본 정서는 끈끈한 정과 정보다 더 짙은 한이다. 정은 피로 이어진 혈연의 애착이며 우선이었다. 혈육의 죽음을 보고 정을 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피부치와 정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연인이나 친구, 이웃, 동지처럼 혈연과 진배 없이 정서적으로 밀착된 애착관계가 정일 것이다. 이렇게 지순한 정의 정서가 배반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처절한 한으로 남는다. 한은 기혼 여성에게 많으며 특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릴 때의 아픔이 평생의 한으로 남기도 한다. 유년기에 부모와 사별하거나 학대에 시달린 경험, 가정 불화, 보잘것없던 집안 환경, 끝마치지 못한 학업 등도 모두 한으로 응어리진다. 한이 여성에게 유달리 많은 것은 외부의 숙명적인 힘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한을 해소하기 위해 넋두리나 놀이, 굿 등을 이용했는데 이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생긴 노여움과 가슴 깊이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은 수단이었다. 전해지는 옛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시집 오자마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었다. 신랑이 급사하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여인은 뒤늦게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 대성통곡을 하다가 궁리했다. 남편 없이 밥은커녕 죽도 못 먹을 형편에 아이를 어찌 낳아 키울 것인가. 아이를 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허사였다. 몇 달 후 아들이 태어나자 여인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일찍 잃은 자식의 죽음을 며느리의 박복으로 구박하는 모진 시집살이까지 견뎌야 했다. 이렇게 키운 아이가 잘 자라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천금 같은 그 아들이 역병으로 남편처럼 세상을 버리게 됐다. 그날부터 여인은 말문을 닫고 자리에 눕게 됐다. 용하다는 의원을 전전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던 여인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무당에게 굿을 부탁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평생 새끼 가슴에 멍들까봐 한탄 한마디 못하고 불평 한마디 못한 채 뼈가 으스러지도록 애쓴 내 사정 내가 잘 안다. 괴롭고 외로운 내 심정 내가 알고 있다. 고맙고 미안하구나. 남편의 혼이 실렸다는 무당의 한마디에 여인이 품고 있던 평생의 한과 서름이 통곡으로 터져나왔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울었다.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하며 같이 울어준 구판을 치르고 난 후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화병 환자의 80% 이상은 발병 원인이 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화병은 오랫동안 참아온 억울함, 분노가 억압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간헐성 폭발 장애와 대비된다. 화를 억지로 눌러 참다가 생긴 화병과 달리 충동 조절 장애는 가리지 않고 화를 내는 상태를 뜻한다. 보통 중년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화병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대략 100명 중 4, 5명 정도는 평생 한 번쯤 화병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병의 정신치료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증상자의 방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없이 상담 치료를 진행하지만 증상이 위중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 화병은 무엇보다 한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이 서툰 환자의 경우 그 가족을 병원으로 불러 환자 대신 아픔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정은 씨는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답답함, 불면 등의 증상이 좋아졌다.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정은 씨의 괴로움을 대신 설명했다. 아내의 병을 이해하고 크게 뉘우친 남편이 사과하며 달라진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자 정은 씨는 약을 끊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됐다. 화병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맺힌 마음을 풀어내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이상적인 상황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만큼 화병을 겪는 사람은 출구 없는 폭풍 속을 온몸이 묶인 채로 헤매는 기분일 테다. 그 고통을 헤아려 볼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한국 문화가 만들어낸 이 독특한 병을 앓는 사람이 더는 늘지 않기를, 이와 같은 병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를 꿈꿔본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한 번씩 이상은 다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더불어 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마음에 걸려도 꾹 참고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할 경우가 태반이었죠. 지금은 나이가 있다고 조금은 약간은 좀 반항기도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같은 직원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한 단계 바로 위의 상사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대립과 마찰로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화병으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 정도는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시나요? 아니면은 꾹 참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만 하고 사시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의 그 어중간한 중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정신과 상담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증상도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겪는 딜레마, 어떤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료실을 찾은 성현 씨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싶은친데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성실한 직장인인 성현 씨는 지쳐 있었다. 그에게 칼퇴근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단어였다. 출근한 당일이 아닌 자정을 넘어 퇴근하는 날이 더 많았다. 야근을 해서 어떻게든 일을 끝내면 다음 날 더 많은 양의 일이 들이닥쳤다. 높은 업무 강도를 불평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퇴사하자 성현 씨는 퇴사한 동료들의 일까지 떠맡게 되었다. 상사는 야근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도 빨리 결과물을 달라고 늘 채근했다. 이렇게 난감한 사정이 계속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 번아웃, 소위 멘붕 상태에 이르고 만 것이다. 입사 초기엔 잘한다는 상사의 칭찬에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힘이 났다. 그러나 이제는 칭찬마저도 모두 의미가 없어졌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피로가 쌓인 데다 잠까지 충분히 못 자니 입맛도 떨어지고 일에 대한 의욕도 없어졌다. 하루 종일 가슴에 돌을 얹은 듯 답답한 상태로 뭘 해도 재미가 없어진 성현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차에 치여 입원하면 푹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다며 힘든 마음을 하소연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돈은 반드시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짜여진 틀에 맞춰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페르소나에 너무 충실한 결과다. 페르소나는 인격과 성격을 뜻하는 영어 단어 퍼스널리티의 어원이기도 하다. 고대 에투리아의 어릿광대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는 이 말은 가면에 빗대어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은 페르소나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용어로 사용했다. 그는 외면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자기 모습, 사회적 역할에 따라 변화하는 인격인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주변 세계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규범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어두운 자아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두운 자아를 감춰주는 가면이 페르소나라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내가 아닌 자신의 진짜 내면을 셀프라고 표현하는데 페르소나와 셀프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면인 페르소나가 너무 강하면 삶이 공허하고 왜 사는지 의미를 찾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페르소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료실에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는 내담자를 흔히 만난다. 내담자에게 원래 성격이 어떤 편이냐고 질문하면 늘 비슷한 대답을 듣는다. 원래 자신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밝고 긍정적이며 부지런한 모습에 가면을 쓰고 연출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답이다. 이처럼 페르소나와 셀프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페르소나 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페르소나의 삶에 치우친 사람은 자기 가면의 모습을 좋아하고 따르는 상대가 가면 속 실제 모습을 알고 자신을 떠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두려워한다.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는 성현 씨도 페르소나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성현 씨는 일에서 해방된 주말에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속도 잡고 공부할 계획도 세워봤지만 잘 되지 않았으며 설사 하더라도 별 재미가 없다고 했다. 돌아오는 주말에 짬을 내서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을 내려달라고 했다. 친구와 여행을 가면 아마 생각만큼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무리해서 여행을 계획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냥 집에서 쉴 걸 하며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분명 자책하실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을 어겼구나. 나는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게다가 주말을 허비한 게으른 자신을 비난하겠죠.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이라는 나의 말에 성현 씨는 그간 답답했던 심정을 터뜨리듯 눈물을 보였다. 친구와 계획한 여행을 떠나셔도 되고 집에서 그냥 쉬어도 괜찮아요. 여행을 가서 별로 얻는 것이 없어도 생각만큼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주말에 계획했던 여행을 해봤으니 된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약속을 깨고 집에서 쉰다면 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며 쉬고 싶었는데 푹 잘 쉬었네. 평일에 너무 지쳐 있었으니 충전하는 시간으로 잘 썼다고 생각해 보죠.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지만 여행을 가고 싶지 않고 쉬고 싶은 것이 성현 씨 마음이라면 하고 싶은 쪽을 선택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셀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페르소나에 갇혀 살지 말라는 나의 조언에 성현 씨는 머리를 끄덕였다. 2주 뒤 성현 씨가 다시 내원했다. 친구와 약속한 여행은 다녀왔고 직장 일은 여전히 많다며 불평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이 모두 의미 없어 죽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없어졌다며 미소를 지었다. 쉬어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됐단다. 성현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말만 했다는 것이다.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다음 주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는데 휴일에도 괜히 초조했던 전과는 달리 편안히 쉴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한다는 생각만 드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 마음이 반반 정도라면 해보는 편이 낫겠다. 다만 진짜 반반의 마음이 맞는지 신중히 마음의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매일 선의의 거짓말을 얼마나 하시나요? 여기 저자님이 그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글이 있습니다. 인사치레도 거짓말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3분의 1이 거짓말이라고 한다. 설마 싶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 행위 중 20%에서 33%가 거짓말이라는 통계는 논문 결과라 해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하지만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했던 거짓말을 생각해보면 영 의아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 그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가책이 없었을 뿐이었다. 인사처럼 했던 거짓말을 생각해보니 주고받았던 말 중 상당수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출근하며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나 오늘 나는 몸도 마음도 엉망으로 우글쭈글 구겨진 상태였다. 그러나 내 사정을 정직하게 표현한답시고 좋은 아침을 외치며 밝게 웃는 상대에게 나 오늘 아주 기분 안 좋거든요 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다. 거칠의 인사로 했던 거짓말도 만만치 않다. 어색한 친구에게 언제 밥 한번 먹자라며 인사하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도화만 났다며 억지로 웃은 적도 있다. 생활에서 의례적으로 경험하는 거짓말 역시 다양하다. 중국집 주인의 방금 출발했습니다. 단골병원 간호사의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대학 수석 합격생의 학교 수업만 충실히 들었어요. 장사꾼의 믿지고 팝니다. 연예인의 우린 그냥 좋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등도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 전에 EBS에서 거짓말을 주제로 방송을 기획한 적이 있었다. 성인 남녀 10명에게 열흘 동안 거짓말 일기를 쓰게 했더니 하루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상시 마이크를 달아놓고 측정한 결과는 하루에 약 200번, 약 8분의 1번꼴로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아침, 얼굴 좋아졌네 와 비슷한 의례적인 인쇄치레는 물론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라고 부정하는 말들이 모두 거짓말로 분류된 것이다. 진료실에서도 거짓말에 대한 다양한 상담 사례를 다룬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증상이 있는데도 고민을 털어놓지 않거나 별로 힘들지 않는데도 힘든 것처럼 부풀리는 것 모두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다. 이보다 한층 더 어려운 사례는 칭찬을 받고도 상대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칭찬한 것이라고 의심부터 하는 경우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내담자는 무조건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본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다치면 자신이 절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일에 대해 칭찬받으면 그냥 거칠의 인사라 느끼는데 설상가상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더 심하게 갖는다.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좋은 말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칭찬받을 것이 없는 자신에게 사탕발림으로 립서비스하는 상대방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남을 속여 넘기려는 기만 행위로 자신을 좀 더 괜찮은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허세나 난처한 상황과 반감의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대체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임을 들키지 않으려 머리를 써 자신이 남보다 정직하게 보이도록 연기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대부분이지만 중압감과 죄책감, 공포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과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거짓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쁜 유형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다. 나쁜 의도의 거짓말은 검은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바꾸고 포장한다. 다른 유형은 악의 없이 선의에서 하는 하얀 거짓말이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하는 이런 거짓말은 긍정적인 순기능도 적지 않다. 상황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결속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거짓말 중에서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혀 사실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멍청한 거짓말은 웃음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쉽게 거짓임이 드러나는 새빨간 거짓말은 2에서 4세 무렵부터 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생각하는 것이 곧 현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상을 현실처럼 말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어른들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는 지난번에 아빠하고 같이 동물원 갔었잖아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마치 실제 경험인 양 이야기하곤 한다. 혼자 놀다가 실수로 물을 쏟아놓고는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며 당장의 상황을 무마하려는 거짓말로 자신이 마치 피해자처럼 따지고 든다. 5세 정도가 되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일이 좀 더 잦아진다. 소유와 비교의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가 가지고 온 예쁜 인형을 보면 우리 집에 더 크고 멋있는 인형이 있다며 사실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인형이나 장난감을 과시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만 6세가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동기가 생기면서 드디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친사회적 거짓말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친사회적 거짓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초등학교에 다닐 시기에 이르면 아이들은 좀 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주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칭찬받기 위한 거짓말로 나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았어요 같은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자기 방어를 위한 거짓말들이 늘어난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나 복수를 하기 위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위약 효과로 널리 알려진 플라시보 효과도 굳이 따지자면 일종의 거짓말 행위다.
약물 효과가 없는 설탕이나 소금, 생리식염수 등의 속임약을 특정한 유효 성분이 있는 것처럼 환자에게 설명하고 투여했을 때 환자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복용하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뜻한다. 플라시보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기쁨과 믿음을 주면 만성질환도 치료가 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정신건강이 육체 건강과 직결됨을 증명해준다. 상대의 칭찬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며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비교와 비판에 민감하여 역으로 칭찬에 예민해지거나 칭찬했던 사람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고 배신감에 한참 동안 섭섭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칭찬하는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는 아닐 것이다. 그날따라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혹은 나와의 부드러운 관계를 위해 던진 인사일 수도 있고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계산으로 날린 계획적인 칭찬일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칭찬을 의심하며 일일이 상대방의 속셈을 파악하려 한다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진다.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거나 칭찬할 만한 대상이어야 칭찬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믿어보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는 영혼 없는 선의의 거짓말은 악의가 없으니 편안하게 인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맵고 바른 소리보다 배려가 담긴 선의의 거짓말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